보세요. 형광펜 쓰세요. 볼펜이라도 좋으니까 밑줄 칠 거. 뭐야 그거? 검은색 펜이요? 두 번째,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다루고 있지. 그냥 형광펜. 글에 제시된 관점이나 글쓴이의 관점 밑줄. 글에 제시된 관점이나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야 돼. 그니까 글은 누가 쓴 거야? 이거 분명 사람이 썼을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문학은 작가가 있는데 독서는 작가를 생각을 안 한다? 독서도 작가가 있어요. 독서도 책을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작가의 생각이 투영되기 마련이야. 독서에서도 분명 그 글에 작가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비판하고 있는지 중립에 서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에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읽어야 한다. 두 번째 볼게요. 먼저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밑줄 치세요. 먼저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주로 용어 정의가 개념 정의가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 독서 지문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나올까? 몇 문단? 그렇지. 첫 번째 문단에서 용어 정의 개념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요. 문두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먼저 그것부터 이해하는 게 전제 조건이다 얘들아. 이게 전제 조건이야. 너가 그 개념 잘 이해했어? 그 용어 정의 잘 이해했어가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보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한 채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문단이라고 볼 수 있어. 첫 번째 문단 이해 못하면 나머지 거 다 이해 못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쭉쭉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점 볼까요? 하나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관점 밑줄. 하나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비교 대조해본다. 그 관점들 비교 대조해본다. 밑줄 치세요. 비교 대조. 그 관점들을 비교 대조해본다.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플라톤의 관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여러 관점들을 내가 다 비교해보고 공통점 뭔지 차이점 뭔지 이 둘의 관점의 특징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인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나 사유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두 번째 점 볼게요. 비중이 큰 학자나 사상가들의 주장 견해 밑줄, 형광펜 밑줄. 비중이 큰 학자나 사상가들의 주장과 견해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이고 통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큰다든지 관점이라든지 혹은 이게 다른 말로 대중의 관점이야. 일반적인 관점이라는 거지. 일반적인 게 다른 말로 통념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통념이라고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라는 게 통념인데 이 일반적인 관점, 통념 이런 게 비중이 큰 관점이에요. 비중이 큰 학자들이 결국엔 비중이 큰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먼저 나오고 그와 다른 주장 견해와 대비하는 문항.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와 다른 주장 견해와 대비하는 문항. 이거랑 반대되는 문항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에 제시된 학자나 사상가들의 주장, 견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 개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 상황 적용에다가 밑줄 치세요. 구체적 상황 적용. 보통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될까?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보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문에서 사례로 주어줄 수도 있어요. 너희가 제일 많이 틀리죠. 보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의거하여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세요. 분석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은 제일 많이 틀리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예술 분야예요. 이것도 5번만 볼게요. 5번이랑 6번만 볼 거예요.
예술 분야의 글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작가나 작품 등 예술과 관련된 대상을 제대로 삼고 있는 글이 많으므로 자, 밑줄 칩시다. 대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건물을 지었대요. 그럼 이 건물의 지붕은 어떤지, 벽은 어떤지, 페인트 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야, 지문에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술과 관련돼서는 글은 제시된 핵심 개념이나 용어를 글의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밑줄 치세요. 핵심 개념이나 용어를 글의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에다가 밑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심 개념 용어가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글의 맥락 속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 글에서 정의하는 용어대로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란 뭐뭐다라고 나왔으면 그대로 이해할 것이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배경 지식으로 이건 이거겠지? 하고 대충 추리해서 넘어가면 안 돼. 대충 추리하지 말고 글에 있는 거.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 얘들아, 항상 독서에서는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면은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고 선지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고 그냥 선지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 근거에서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이거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이렇게 대조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문을 머릿속에다 넣고 내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선지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글은 글쓴이 또는 글에 제시된 밑줄 치세요. 글쓴이 또는 글에 제시된 평가자의 관점이나 견해. 아까랑 똑같은 말이에요. 글 쓰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예술의 관례나 사조 밑줄. 사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었었지? 예술 내용 나오면은 항상 땡땡주의가 나온다? 낭만주의, 리얼리즘 이런 거 나오죠? 반땡땡주의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사조거든? 문학에서도 있어. 문학도 예술이라서 문학에서는 문예사조라고 해. 여기 예술에서는 미술이면 미술의 사조가 있을 거고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1900 몇 년도에서는 땡땡주의가 발달해왔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근대화가 되면서 땡땡주의로 바뀌어왔다. 이런 식으로 주의, 땡땡주의, 뭐뭐리즘, 모더니즘, 리얼리즘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게 다 사조인데 이 사조를 다른 갈래나 사조와 비교하면서 밑줄, 다른 갈래나 사조와 비교하면서 밑에 사조가 변화되어가는 양상 밑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과거에는 어땠고 뭐 땡땡 시대에는 이랬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20세기, 19세기에는 이랬고 20세기에는 요랬다. 이런 흐름이 있잖아. 요 변화하는 양상에 결국에는 시간적 변화가 나와요. 그러면은 시간이 변화했으니까 요때도 당연히 뭔가 물질의 변화가 있었겠네? 요 물질은 A였는데 B로 바뀌었네?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밑에 넘어가서요. 6번째 거 볼게요. 그래서 출제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점 볼까요? 여러 주장 견해를 대비하거나 특정 관점에다가 밑줄 칩시다. 예술 철학이나 미학 등 예술에 관련된 글은 여러 주장 견해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고요. B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비하거나 아니면 이 예술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든지. 피카소는 이랬습니다. 피카소의 관점에서는 사물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관점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지문에 제시된, 여기 밑줄 칠게요. 지문에 제시된 작품, 작가, 갈래, 사조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인 대상의 적용 밑줄. 결국엔 얘도 적용이에요. 아까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거였다면 예술에서는 이러한 것들에서 주로 나왔던 작품을 보여줘요. 보기에서 얘들아 막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작품에 갑자기 그림이 나와. 보기에. 아니면 혹시 지문에. 그래서 요 작품에서는 뭐 어떤지, 요 건축물에서는 여기인지 여기인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아직 찍지 마세요. 찍지 말고 일단 이거 봐봐. 계속 추가해서 내용을 넣을 거예요. 찍지 마세요. 그냥 순서대로 가지고 있으세요. 오늘 필기할 게 많아요. 해야 돼. 필기 먼저 한 다음에 볼 거야. 그래서 A4 용지를 그 위에다가 내가 준 프린트물 위에다가 지문이야.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게 인문인데 지금은 그냥 인문만 봤다면 독서가 지문마다 패턴이 있고요. 그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각 문제를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 분리해서 볼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네. 첫 번째 거. 개념, 특징, 사례의 유형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패턴이에요. 제일 쉬운 거. 어떤 문제 나오냐면 이런 지문이랑은 적용하는 문제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적용하는 문제 나오는데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랑 특징이 나오니까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랑 그다음에 사례가 나오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좀 볼게요. 개념부터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개념. 개념에는 정의도 할 수 있고 문답, 수식어, 뭘 말하는 거냐면 정의는 당연히 뭐겠어? 뭐뭐랑 뭐뭐다, A랑 B이다 이런 용어 정의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답은 뭐냐면 이걸 묻고 답하는 거야. 뭐는 무엇일까? 근데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뭐야? 다 자기가 말하려고. 그래서 이건 사실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에 질문하고 답하는 게 문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식어인데 수식어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알수가 내가 좋아하는
사고를 당해서 어떠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이름이 변경된 걸그룹 NJG가 있다 라고 내가 할 거야. 그러면 NJG가 너네 뭔지 몰랐어도 갑자기 어떠한 사건에 의해 이름이 변경된 걸그룹 뭐가 있어? 이 NJG를 수식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수식어가 NJG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NJG가 뭔지 몰랐어도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수식어예요. 수식어가 개념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뭐뭐뭐라고 불리는 뭐뭐가 있다. 뭐뭐뭐는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휘를 수식하는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는 당연히 뭐뭐란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거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문답도 뭐뭐일까? 그렇다면 A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 네, 특징 볼게요.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깐만. 장점, 의, 단점, 한계, 기능이나 역할. 장점은 당연히 잘하는 점이고요. 괜찮은 거. 좋은 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고요. 의는 가치 있는 것을 말하죠. 단점은 안 좋은 거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점. 안 좋게 되니까 부정적입니다. 한계는 더 발달될 수 없는 이유. 모자라는 거, 범위가 될 거고요. 기능이나 역할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구실을 하는지인데 얘들아 근데 결국에는 의랑 장점이랑 비슷하지 않니? 한계랑 단점이랑 어때? 비슷하지 않니? 예를 들어서 내가 철수라는 애가 있어. 철수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이 철수라는 애가 장점은 노래를 잘해. 단점은 춤을 못 춰. 그럼 봐봐. 이 철수라는 사람의 의는 노래를 정말 잘 불러. 근데 한계는 춤을 못 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장점과 의는 거의 유사하다고 봐도 되고요. 단점과 한계는 유사하다고 봐도 돼요. 개념에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기능과 역할. 기능과 역할은 이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얘는 서브 보컬을 합니다. 얘는 메인 보컬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가 되겠죠. 사례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지문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에서 막 사진이랑 이런 거 다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시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보기에서 제시되는 경우. 요걸 너희가 제일 헷갈려하지. 보기에서 제시됐으니까 문제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선지에서, 보기 말고 선지에서 사례로 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적고 나서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좀 봅시다.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는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아까 내가 첫 번째 문단에서 뭐 나온다고 했어? 용어 개념. 뭔가 일단은 내가 모르는 용어,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그럼 그 용어 동그라미 하고 체크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문두에서 문두라는 건 문장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단이나 문장의 앞에 문두에서 지정한 대상이 있다면 표시한다. 표시, 동그라미를 하든 내가 원하는 만큼 표시를 하세요. 두 번째, 표시. 이걸 지문을 읽으면서 요거랑 요게 계속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제 요거랑 요거를 파악해야겠죠? 지문을 읽으면서 대상의 개념 그리고 특징 여기에 꼼꼼하게 표시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 첫째, 뭐뭐는 뭐뭐다. 둘째,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장점 1 동그라미 밑줄 치고 장점 2 동그라미 밑줄 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그러면 지문이 되게 더러워질 수 있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니면 괄호를 쳐도 돼요. 쌤은 너무 지문이 더러워지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건 괄호를 치기도 해요. 괄호를 치고 그냥 1 동그라미 해놓고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특징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는지, 단점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는지를 나만의 것을 이왕이면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선생님은 긍정적인 게 나오면 동그라미를 표시하고요. 단점이 나오면 세모로 표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뭐만 구분한다라는 게 나오면 어떤 건 삼각형, 어떤 건 역삼각형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표시를 만들어 놓으세요. 세 번째, 지문 속에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지문 속에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했잖아. 이렇게 지문 속 사례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돼요. 그 사례가. 여기에 그럼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복이나 선지의 사례가 있다면 지문에서 나온 화제의 개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대응시켜야 돼요. 다시 지문 속에 사례가 있으면은 지문 속 사례에서 그렇게까지 막 지문 속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지문 속 사례가 있다면 문제 해결 근거가 돼요. 해결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친족 사례가 없어. 복이랑 선지의 사례가 있어. 그러면은 지문의 화제랑 개념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시켜야 돼. 지문 자체에서 사례가 없었으니까 분명 여기서 지문에서 설명했던 개념이나 특징, 이런 특징들 있잖아. 이런 특징들이 복에 나온 사례랑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아, 여기 나와 있는 보기가 이런 장점과 똑같이 나왔네. 요 의랑 똑같이 나왔네. 여기는 한 개랑 똑같이 나왔네. 요거를 대응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례가 보기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기 문제 제일 많이 틀리잖아. 대응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지문에 있는 내용이나 보기랑 사실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따로따로 보니까 따로따로 보지 않고 두 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두세요. 결국에는 보기에 있는 내용은 화제의 개념, 정의, 특징 이런 것들만 잘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문 영역이나 예술 영역보다는 사회, 법, 경제 이런 내용 있잖아. 그리고 기술 이런 내용이 요 개념 특징 사례의 유형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요것도 그냥 하나 적어만 넣어주세요. 참고로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 지문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이제 앞으로 너네가 이게 몇 번 유형이구나, 이게 몇 번 유형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기술 유형 나오면 얘일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라는 거야. 과학이나 기술이나 사회. 사회는 법이나 경제 지문 말하는 거야. 적었어요? 사회 경제가요? 응. 적어야지. 적으라고 했잖아. 사회 경제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적으라고. 내일 물어보면 까먹잖아. 내일 모레 물어보면 또 까먹잖아. 모의고사 얼마나 풀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돈 관련된 거 나오고 법 관련된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개념 특징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네. 됐나요? 페인트 보세요. 페인트를 보세요. 이게 기출 지문이거든? 2016년도 대학 수학능력 A, B형에 나온 지문이네요. 여러분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지문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거 지금 문제 우리가 풀어야 돼. 요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요 사례가 맞나? 요 개념 특징 사례 요게 맞나? 어떻게 푸는 건지 요 정형 문제 할 수 있나? 요걸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 지금 1, 2 다 너네가 문제 풀려고만 서두르려고 하지 마. 볼게요. 1번부터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에우아를로스가 제안을 했대요. 프로타고스를 P라고 하네. 에우아를로스를 E라고 하네. 이 사람들의 어떤 사례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네. 어떤 개념을 정의하기보다 원래 개념 정리해서 A는 B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 제가 처음에 수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2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소화하고 나서 소송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러자 P가 2를 상대로 소송을 했대요. P와 E의 주장과 논거를 잘 이해해야겠네. P랑 E가 서로 주장이 다를 테니까요. P는 주장했대요.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해네. 그래서 P가 자기는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수강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한다네 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너가 수강료 내야 되는 거랑 내가 수강료 받는 거랑 똑같이 그냥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도 맞섰대요.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기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자기는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둘의 차이점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어려운 논리 난제라며. 근데 법률가들은 풀 수 있다 그러네. 그럼 이제 법률가들이 어떻게 푸는지가 나오겠지. 이제 법률가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주목하자.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즉, 수강료 지급이 효과래. 근데 이 수강료가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는 계약이래요. 아직 안 냈잖아. 아직 수강료 지급을 안 했잖아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는 계약이래요. 그래서 네, 여기 요거를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부관에 기한, 조건 두 개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구조도 꼭 넣어놓으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관에는 기한이나 조건이 있다. 이런 거 나오면은 부관 동그라미를 하고 기한 뭐 1 동그라미, 조건 2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한과 조건에 대해서도 분명 설명을 할 거란 말이지? 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시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하면서 그 특징을 볼 거예요. 부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한다. 기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그럼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는 것, 이게 기한이라고 하니까 이가 처음에 첫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건 기한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쵸? 됐나요? 그리고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한대요. 앞으로 발생할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은 조건이래요. 내가 수강료를 지급하는 거는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조건이에요. 나는 확실히 무조건 수강료를 지급해야 돼. 이건 기한이고요. 근데 이는 조건이 되어야겠죠. 이는 왜냐면 제가 처음 승소를 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2번 지문 보세요. 2번 첫 번째 2번 문장. 2번 문장 보세요. 현빈아 2번 문장 어디 있지? 찾았어? 2번 문장 위에 있잖아. 02. 2가 얘기한 거야 이게. 제가 처음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처음 승소하면 밑줄 치세요. 이게 뭐라고? 처음 승소하는 게 뭐라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승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조건이에요. 조건. 기한이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승소할게요. 이게 아니잖아. 앞으로 한다면 그럼 수강료 낼게요. 그때 낼게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구나. 요거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처음부터 사례가 등장했다? 그러고 나서 개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개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나왔으니까 바로 개념 위로 안 올라가고 그냥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서 읽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이가 처음 승소를 했을 때 수강료를 지급을 하면 그게 정지 조건이 되는 거고 수강료를 지급을 안 한다면, 소멸시킨다면 해제 조건이 되겠구나. 이해돼요? 그리고 16번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는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이 다툴 일이 없어진다. 다시 상소가 뭐라고? 항소나 상고래. 이 상소라는 게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종결되거나 최종 판결 선고되거나 하면은 이제 상소는 끝이래요.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대요. 그때 17번 판결은 확정되었다라고 한다.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구나. 18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확정이 판결되면, 확정 판결이 된다면. 19번
이런 기판력이 있는 판결, 즉 다시 말해 확정 판결이 된 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걸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대요. 예를 들어 제모하세요. 예를 들어 뭐예요? 사례예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즉 증거를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서 다시 입증하지 못했대. 즉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했대. 그러면 그렇게 패소해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면 아무리 증거를 제시 못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못한다는 거야. 억울하게 판결돼서 소송을 못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소송을 갑자기 불복할 수는 없다는 거다. 하지만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면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만 허용된다는 거잖아. 선생님이었으면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에다가는 밑줄을 쳤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소송되는 게 허용된다는 걸 동그라미 해놨을 것 같아. 예외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왜 중요한지 이해돼? 왜 중요한데?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뭐가? 이게 원래는 허용이 안 됐지. 아니요. 원래는 허용 안 됐잖아. 네. 원래는 소송 다시 못하게 했잖아요. 한번 확정 판결됐으면. 근데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면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23번. 예외. 그치.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판력이라는 게 확정 판결에서 나타나는 역할, 이 기판력인데 이 기판력의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는 거야. 24번.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의 경우 사례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정이 아니니까 판결 이전의 계약서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즉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라는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긴다면 다시 소송이 가능하다. 계약 기간 만료된다라는 게 결국 여기서는 새로운 사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인정되었을 때 기판력이 미쳐서 임대인이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겠네. 얘들아,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뭔지 아니? 뭐예요?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빌리는 사람. 그렇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제. 26번.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계약상 기한이 지났다는 게 결국 아까처럼 뭐라고?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라고. 계약상 기한을 지난 게. 이렇게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E한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대요.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대요.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에요. 봐봐. E는 내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학원비를 낸다고 했나? 뭘 낸다 했었지? 수강료를 낸다 했었죠? 네. 수강료를 낼 거야. 근데 얘가 계속 수강료를 안 내니까 P가 소송을 했어요. 너네 왜 안 내? 그래서 나는 조건을 안 지켰으니까 나는 아직 승소를 못 했는걸? 그래서 얘네들끼리 분쟁했을 때 E가 승소를 해. 그럼 얘 승소한 거잖아.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이제는 여기 이 분쟁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수강료를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지만 승소를 했잖아. 이 둘 사이에서 승소를 했잖아. 그러니까 P가 다시 얘한테 이걸로 조건이 너 이제 조건이
조건이 채워졌네? 그러니까 너 이제 수강료 내야 돼 라는 걸로 다시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이 실현됐다라는 게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해서 이 조건이 실현됐다라는 게 여기서는 이번에 법률상에 또 새로운 사정이 되겠죠. 그래서 허용된다는 거겠지. 법률상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따라서 결국엔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하게 되고 결국엔 E는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두 번 판결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 패턴 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한 조건, 해제 조건, 기판령. 얘들아 이건 사실 내가 지문 읽기 전에 원래 선지부터 먼저 보라고 하잖아요. 그 선지를 먼저 보았을 때 너네가 봐야 하는 키워드들이에요.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 사례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패소했다. 판결은 확정됐다. 뭐 누구는 어떻게 됐다. 이런 사례들 나오고요. 네, 그렇게까지 두 문제 나왔네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네. 1번 보면요. 기한이랑 조건이랑 해제 조건이랑 기판력이랑 거기에 대한 개념들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 개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풀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나왔을걸? 답 뭐야? 안 들어오는데 아직. 왜? 조건이라고 했잖아 아까 조건이라고 했잖아. 안 풀었는데 이거 뭐야? 이런 거 보면 바로 나와야지. 조건이잖아. 5번부터 읽었어요. 왜 5번부터 읽어? 왜 5번부터 읽어? 1번부터 읽어야지. 청개구리야 뭐야? 승소하면 1번 보세요.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하는 거. 앞으로 무조건 일어나는 게 기한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이게 기한이잖아. 이게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1번 2번 볼게요. 이게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죠. 보기를 보면요.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고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증거 자료 제출하지 못한 거 아까 지문에서 나온 예시랑 비슷하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의 경우는 갑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그 판결은 확정 판결되었대요. 증거를 제시 못해서 나와볼게요.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다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둘 다 확정 판결되었는데요. 가에서는 증거 미충분이에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나에서는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네. 아직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네. 해서 패소 판결했대요. 그럼 너네 같으면은 가랑 나 중에서 어떤 경우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 것 같아? 응? 나? 어떨 때? 나에서 어떤 때? 날짜가 지나서 날짜가 지나면 조건이 충족됐어. 너 조건 충족됐으니까 이제 다시 소송 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 아까 여기서도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게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니까 소송할 수 있다. 다시 재소송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요. 1번에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이거 얘들아 너희가 그럼 풀어보세요. 네, 너희가 풀어보세요. 했어? 몇 번 나왔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야. 생 저촉되는 경우에요. 어디 나왔어? 4번에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정답 찾았니? 했어? 왜 자꾸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근데 4번 4번이 헷갈려?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엄마 너 뭐 했어? 4번이요. 아니 다 4번 근데 5번 다 5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쵸? 5번이에요.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너가 잘못했어. 저촉이란 뜻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1번부터 보면요.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대법 안에 상소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맞죠? 남아있지 않죠? 네. 그쵸? 2번 가의 경우 갑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근거로 금전을 갚아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얘들아 1번이랑 2번의 경우에는요. 가의 경우잖아요. 요 가의 경우 아까 지문에서 나왔다? 지문에서 계약서 내용 나왔어요. 기억나니? 첫 번째 사례에서?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얘는 판결을 승소했으니까요. 네. 을은 승소를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맞고요. 4번 나의 경우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에게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달라고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다. 기판력이 뭐냐면요. 얘들아 확정된 이미 된 사실. 확정 판결을 말이요.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었어요. 근데 갑이 너 이제 조건을 다 충족을 했으니까 다시 재소송 걸게 했을 때 당연히 얘 그러면 누가 승소하겠어? 갑이랑 을 중에? 갑이 승소를 하겠죠? 그럼 갑이 승소를 할 테니까 얘는 저촉 기판력이 저촉. 기판력이 인정되어서 확정 판결이 될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이 재소송에 갑이 을. 승소했다라는 것을. 너가 얘한테 다시 돈 돌려줘야 돼 라는 것이 승소할 거예요. 근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라는 거잖아. 네. 그냥 틀렸죠. 오케이. 5번 이미 지나간 2월 10 저촉되지 않는다. 저촉되지 않는다니까 맞는 말이구나.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시 갚아달라고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다.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5번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갑기로 한 날임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에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갚아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건이 안 미쳐졌는데요? 조건이 11월 30일이라는 조건이 먼저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발견되더라도. 그쵸? 네. 그래서 5번이 적절하겠죠?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나눠줄 거예요. 잠깐만. 혜빈아 너 A4 용지 하나 가져와. 여기 뒤에 쓰면 안 돼요? 아니야 갖고 와. 네. 누가 핸드폰을 보래. 시간 진짜 조그맣게 썼구나. 그래도 안 돼. 왜요? 찝어야 돼. 이 뭐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관점 차이입니다. 아니 이렇게 조그맣게 쓸 줄 몰랐네. 관점 차이고요. 이 관점 차이는 아까 말했듯이 땡땡 주의, 땡땡 론
혹은 여러 가지 학자의 관점 차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적을까요? 화제가 둘 이상. 화제가 둘 이상. 이러면은 차이점이 출제 요소가 되겠죠? 요소. 차이점이 출제 요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A는 뭐뭐이다. 반면 B는 뭐뭐이다. B는 뭐뭐이다. 요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도 중요해요. 요런 거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뭐뭐이다, 단면 뭐뭐이다 요런 거에 그래서 세모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A의 경우에는 이러하지만 B의 경우에는 이러합니다 라는 나눠서 설명하는 정보에서 이런 정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에 주목하자. 이런 정보에 주목. 그 다음에 지문에 대등해 보이는 대상에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문두랑 선지를 우리가 먼저 보잖아요. 문단의 앞이랑 그 다음에 선지를 우리가 먼저 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장의 앞이나 선지에서 개념이 나와요. 아까처럼 우리가 표시한 것처럼 여기 부분이 중요하네? 여기 부분이 중요하네? 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주목할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쓰고 다음 거 볼게요. 관점. 요 다시 표시해주세요. 관점에서는 견해 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고요. 주장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고요. 주장. 이론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관점은 어떠한 사람의 관점 차이. 그러니까 내 의견. 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주장도 사실 똑같은 말이야. 주장도 내가 생각하는 여기 요 현상에 대한 내 생각. 근데 좀 확실한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이론은 내가 학자가 되어서 그 학자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론, 학문적으로 학술한 것을 이론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요. 차이점도 이런 대조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 비교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고 다른 점을 말하죠. 차이점에서
이를 말하는 경우에는요. 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요거는 중요하게 적어놔주세요. A와 달리 B는 A는 뭐뭐고 반면 B는 비교는 A보다 B는 이런 식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집중해서 세모 표시하고 보라는 게 이거야. 차이점이 나오면은 무조건 문제로 나오니까 뭐뭐와 달리, 뭐뭐와 반면, 뭐뭐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세모 표시하고 하는 게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관점, 견해나 주장이나 이론에 대한 차이고 대조고 비교고 결국엔 이게 나오니까 이런 정보가 차이점이 출제 요소니까요. 이런 게 다 문두나 선지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넘겨서 우리 이거 문제 푸는 방법 볼게요. 너네 왜 넘긴 거야? 에? 너는 써야지. 아, 넘겨서 보자는 줄 알고.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팁이에요. 첫 번째. 문두에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어요. 문두에서 지정해준 사람이 있다면 표시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큰 틀 있잖아. 그러니까 관점 같은 게 나오면은 큰 이론이라든지 큰 견해라든지 큰 주장이라든지 큰 학자가 등장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그 밑에서 특징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동그라미하고 세모할 건데 헷갈려. 이게 결국엔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고 가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는 자유인데 나는 그렇게 한다고 그냥 말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을 읽을 때 지문에서 그 사람의 관점, 관점이 나올 거야. 관점에는 견해, 주장, 이론이 나오겠죠. 이 견해, 주장, 이론의 핵심에 표시하면서 읽는다. 꼼꼼하게, 마찬가지예요. 앞이랑 똑같아. 꼼꼼하게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 보기에도 관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기에도 관점이 있다면 근데 이럴 경우에는 주로 내가 집에서 주장한 관점이랑 똑같은 관점이 나오지는 않아. 반대나 아니면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관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기 주장, 그러니까 지문의 관점이랑 지문의 관점, 그 다음에 보기의 관점, 비교하면서 봐야겠죠? 어떻게 비교를 하냐? 비교를 하면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너희는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써. 나는 이렇게 쓸 거니까. 아이. 알겠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보기 속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광고 아니야? CF. 만약에 보기 속에 사례 적용하기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앞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이 화제의 개념, 정의, 특징인 경우가 많아요. 그 근거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의 개념, 아까 말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화제의 개념, 화제의 정의, 화제의 특징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추가로 관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관점, 차이점. 그래서 보기 속에 사례 적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관점, 그리고 관점의 차이점 이런 것들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당연히 그 관점에서는 어떤 화제에 대한 관점일 거야. 그치? 그냥 관점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지붕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 화제의 특징, 개념, 정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과 함께 보라는 뜻이에요. 그 화제의 개념이나 특징, 개념, 특징 이런 것들과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 얘들 이것도 표시해 놓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거는 우리가 방금 했던 인문예술에서 많이 나옵니다. 관점 차이는 인문예술 영역, 인문예술 영역. 관점 차이는 인문예술 영역이다. 내가 왜 이런 거 자꾸 써놓으라고 할까? 모의고사 볼 때 인문예술, 기술, 과학 이런 거 다 구분해서 주지 않아요. 내가 파악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 지문이 인문예술 지문이 나왔네? 그럼 이 지문은 관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제 사람부터 정해야지. 사람 나왔으면 그 사람에 대한 핵심 정보 파악해야지. 표시하면서 읽어야지. 요거 생각하라고 영역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에서는 뭐 많이 나온다고? 어떤 영역? 사례 속. 아니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유형 패턴. 사회. 그리고 법도 사회예요. 경제. 기술. 과학. 경제도 사회야. 과학. 맞아. 그렇게 세 개. 사회, 과학, 기술 요 세 개가 첫 번째 패턴에서 나올 수 있다. 여기는 뭐라고? 인문예술. 인문예술. 그럼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에서 푼 거 뭐라고? 인문예술. 인문예술이야. 인문예술이에요. 요거 인문예술에서 많이 나온다. 알아두세요. 네.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미. 어쩔 수 없고. 진짜 까비 마요. 어떡하지? 눈치 보면서 뭐 터다는 거예요. 아쉽다. 아니 저쪽이 안 그러니까 하면은 저쪽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저기 눈치 볼 때부터 봤어. 둘째자의 선지구. 이것도 A4에 적어요. 서로 막 눈치 보고 있으면 웃기겠다. 출제자가 즉 평가원이죠. 평가원이 선지 구성하는 방법 중에요. 첫 번째는 그대로 지문에 나온 거 그대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쉽겠죠? 지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쓰니까 땡큐 하고 그냥 보면 돼. 다른 거 다 풀어요. 근데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요. 두 번째는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어휘 하나만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는 부차적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 근데 선지에서는
지역적이다 라고 나올 수 있어. 같은 말이야 얘들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결국 같은 말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어휘가 중요해요. 아까도 너네 어휘 몰라가지고 4번 찍었잖아. 어휘가 중요해요. 너네 모르는 어휘 나오잖아. 영어 단어 외우듯이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빠져 어휘했던 거 기억나지? 다시 보세요. 다시 봐. 너네 다 까먹었을 거야. 벌써 1년 지났어. 1년. 효민이는 2년이 지났어. 저도 기. 오케이. 다시 보세요. 다시 봐. 알았지? 교체될 때 지원에서 부차적이라고 했는데 현지에서 지역적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순간 틀리는 거야. 세 번째, 재진술. 재진술. 이거는 뭐냐면요. 정보의 변신 모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만 바꾼 거야. 예를 들어서 어휘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홀로 배우고 깨우쳐 홀로 배우고 사유하고 깨우쳐 가야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얘가 선지로 등장을 한다면 터득한. 이거 뭘까? 홀로 배우고 사유하고 깨우치는 거. 사유가 뭔지 아니? 생각. 맞아. 생각하는 거. 홀로 배우고 사유하고 깨우치는 게 뭘까? 독학이요. 독학. 다른 말로? 너네가 많이 하는 거.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네 같으면은 알 것 같니? 우와 다르다.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표현만 바꾼 겁니다. 네. 지문에 있는 표현을 바꿔서 사용한 경우예요. 표현 바꾼 겁니다. 표현을 변한 겁니다. 네 번째, 재구성. 나 아직 안 끝내시네? 더 해도 되겠다. 두 가지 내용을 쓸게요. 요거는 그냥 땡땡하고 적을게요. 두 가지 내용을 정보 관계에 따라 내가 저쪽 거 눈치 보고 있어. 한 선지로 합쳐놓는 거야. 합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니, 우리 또 하나 남았어.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 지문에서 첫 번째 문단 A이다. 두 번째 문단 뭐 없고 세 번째 문단에서 B이다. 뭐 이렇게 나왔을 수 있잖아. 네. 그러면은 요거를 선지에서는 A 뭐 B 있다. A로 인해 B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B 있다. 등등등. 많아요. 합치는 방법은 많아요. 뭐 장장 시켜놓나? 다섯 번째. 여기까지 다섯 번째까지. 저게 안 가보다. 다섯 번째. 교차. 그렇죠. 둘 이상의 특징을 미안. 둘 이상의 대상의 특징을 뒤바꿔서 진술하는 거예요. 뒤바꾸어 진술.
지문에서는요. 근데 이건 진짜 오답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5번이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A는 B라는 특징이 있고 A는 별이라는 특징이 있고 B는 하트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선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A는 하트라는 특징이 있다. 소리. 저런 느낌? 아니면 A는 B와 달리 하트라는 특징이 있다. 맞아? 이거? 하트라는 특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였어? 야, 말도 안 되지? 개소리. 그치 개소리지. A와 B는 모두 하트라는 특징이 있다. 어이, 개소리. 모두 하트라는 특징.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다 적었니? 잡았어요. 여기까지가 출제나 서술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오답 나오는 거 교차니까요. 별표 해놓고 이거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는 상관없어요. 교체, 재진술, 재구성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너희가 많이 틀리는 유형이야. 네. 알아두고 다음 시간에 수능 측강 그럼 또 다시 세지문 이거 네. 세지문이니까 너 다 했다. 세지문 하고 너네 그러면 내가 답지 보내줄 테니까 채점하고요. 도서인 답지가 있구나. 이거요? 네, 있어요. 너 그럼 올려줘. 올려달라고요? 나도 방에. 그래, 그럴게요. 끝나고 올려줘. 네. 얘들아 잘 가. 예, 선생님. 아직 안 찍는 게 좋을 텐데 또 나갈 텐데 또 빼고 하는 거. 그래. 그러면은 쌤 숙제가 숙제는 숙제 올려주세요. 올려줄게요. 일단 수능 특강도 나갈 거고요. 모의고사도 해야 되고요. 모의고사는 받았잖아. 풀어왔어요. 그거 했거구나. 큐. 또 개인 분석 해와야 되고요. 네. 건아, 너 왜 영상 안 보내? 수요일까지잖아요. 보낼 거지? 그럴게요. 제가 무서운데 그러세요. 선생님 영상 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야, 너는 괜찮아. 상담해서 그래. 상담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혜민아, 엄마한테 오늘 보라고 했어? 소상 너도 어머니한테 보여드려. 잘생겼네요. 선생님, 엄마 지금 선생님이 제가 이렇대요. 안 돼. 건나. 너무 좋은 표현밖에 없어서 보여드리겠어요. 아니야, 보여드려. 지금 내가 보여드린다? 그래서 너 뭐? 근데요 뭐? 근데요? 응, 너 뭐 말해? 아니요. 괜찮아? 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쌤 강남이 숙제 잘했대요. 누구? 다행이요. 다인이? 다인이는 혼나야지. 다이나 너 혼난데. 안녕하세요. 혼나야지 어떡해. 그치? 혼나야지. 숙제 안 해오면은 우리 남아서 하기로 했지. 숙제 안 하면 일찍 불러요. 쌤 1호는 늘 스터디 안 했대요. 그니까요. 저희는 했는데. 얄미워. 저희는 다 했는데. 왜 안 했대? 몰라요. 지금 100일이 지금 안 와. 근데 1호가 스트레스 받나? 근데 이러면 여기 안 넣어줘. 쌤이 줬어요. 쌤이. 쌤이 나눠줬어. 근데 하람이 오빠 그럼 쪼이니까 우리한테 나오시. 하람이 오빠는 잘해봐요. 근데 진짜. 분석 이렇게 해오고 저희한테 의문이 뭔지 몰라서 의문에 검색해야 돼요. 계속 또 개 귀여워. 그걸 막 써왔어요. 검색해서. 의문이 뭔지 막 귀여워. 의문이 뭔지
이런 거다 적어요. 아 진짜 나요? 우리 수업을 한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아니, 스스로 그러니까 뭐 좋긴 하다만. 그래? 그러면 이루가 너무 힘든가? 이루가 힘든가? 근데 새로 오신 분. 아니. 아니 수업도 안 들을 수도 있어. 아직 안. 아 그래요? 근데 단톡방에 너무 성급하게 넣었나 봐. 아직 안 듣는데. 약간 얘가 잠깐 싫어. 머리를 되게 귀엽어요. 귀여워. 다인아, 너네 왜 안 했어? 네? 너네 왜 안 했어? 너네가 안 돼? 너희 스터디. 아직 안 친해서 그러나 봐요. 좀 이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엥? 안 친해? 너네가 친하면 같이 스터디 하자라고 못 모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막 그렇게 못해요. 저희 같이 뭐 안 해 너네? 너네 같이 하는 애들 아니었어? 같이 수업을 듣기는 뭐 하는데 수업이 안 친해? 같이 수업 어색한 들었어? 사이. 그렇게 막 친한- 얼마 안 됐어? 같이 수업을 들은지? 아니 그게 저희가 조금 네. 싸우진 않았어요. 너 왜 유언비어 퍼뜨려? 누가 안 온 거야? 약속을 아예 안 잡았어? 아니면 누가 안 온 거야? 저희가 아무도 약속을 잡지 않았어요. 약속을 안 잡았어? 약속을 안 잡는다. 저희가 근데 원래 같은 시간에 하지 않아? 우리는 목요일 오고 끝나고 바로 하고 그쪽도 화요일인가 목요일 아 뭐해? 모르겠어요. 저희 아무도 약간 나서서 뭔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진짜? 네, 저희 이거 팀 바꿔야겠다. 전 지금 저희 저희 완전 스터디 재밌어요. 아니 쌤 저희는 바꿀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 우리 어떻게? 정진이는 잘하잖아. 네? 정진이랑 이루랑 아니 쌤.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정진이는요. 왜? 정진이. 정진이 왜 안 했어 스터디? 뭘요? 스터디. 아니 카톡에 말이 없던데요? 아 봐봐요. 얘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래? 바꾸지 마. 나 진짜 바꾸는 거 아니야. 싫은데. 아니 쌤 이때까지 방을 타서 정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안해 했어. 너 말했다고? 안녕. 아 진짜 찾아봐니까. 말은 안 했잖아. 몰라 했을 건. 아 말 한 번 했잖아 이거. 이게 말하는 거야? 너 영어사 만들어? 여기서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 역시 안 하길 하길 잘했다. 다행이다. 쌤 근데 저 계속 못하는 거잖아. 어? 오.